여러분, 복지와 경영은 이제 앞으로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체계적인 접근법과 또 한 가지는 과학적인 이 두 틀 속에서 이제 복지 경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 경영 하면은 이제 항상 뭔가 두 개의 단어가 따라오죠. 뭐가 따라올까요? 복지 경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 이 효율과 효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 경영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테일러의 과학적인 관리법이 필요하죠.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것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시했던 것은 과학의 발전과 지식. 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식이라는 게 어떨까요? 관리자로 집중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학의 발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와 연결시키면서 뭐가 나올까요? 지식인이 나오죠. 지식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테일러는 과학을 통해서 지식에 플러스되는 지식인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식의 관리자로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리더가 되고 그 리더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지식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터디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업무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휴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먼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데 우리의 학문의 세계에서는 잘 변하지를 않고 그냥 자꾸 거기에 픽스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터디를 학부를 마쳤든 대학원을 마쳤든 어떤 과정을 했더라도 학문은요. 아무리 길어도 2년, 3년만 지나면 그 학문은 사실 아무 유용성이 없어집니다. 이론적인 것들 몇 가지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현상학적인 그러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디자인이 1년 이상 가는 법이 없죠.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뀐다는 건 뭘까요? 휴대폰이 두꺼웠다가 얇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집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들의 소비자들의 욕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인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업은 스터디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거에 따른 뭘 할까요? 플래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터디와 디아그노시스와 플래닝을 끊임없이 막 연결고리를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때요? 사회복지도 그러한 트렌드 속에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사회복지는 고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단해 볼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트렌드를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복지의 흐름과 기류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는 좀 정적이라는 것이죠. 사회는 막 바뀌는데 사회복지는 자꾸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폼하고 미닝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경영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서도 우리는 폼하고 미닝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폼이 있어요. 폼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폼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체인징 해야 돼요.
사회복지를 담보하고 있는 그 틀은 끊임없이 바뀌고 또 바뀌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보하고 있는 미닝은 어때요? No changing.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폼은 계속 바뀌어져 가면서 오늘의 here and now에 여기에 어떤 정치나 경제나 어떤 환경이나 시츄에이션이나 뭐 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가요. 쉽게 말하면 오늘 here and now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가 바뀌면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어요. 근데 사회복지는 그 가운데에 안 바뀌려고 하고 있다고, 안 바뀌려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정치가 여기 있죠. 경제가 있어요. 사회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바운더리 안에 이 부분이 바로 이 소셜 웰페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이 가운데에서 안 바뀌려고 있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언밸런스한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을 내놓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을 하고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고 자꾸 뒤처진다는 것이죠. 양쪽으로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을 만큼 모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양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이버에서도 제일 잘 되고 있는 하나의 과목이 사회복지입니다.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굉장히 많이 양쪽으로 많아졌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사회복지의 큰 고민이 바로 이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이 질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추락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뉴 버전으로 바꾸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큰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 속에 사회복지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는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진단하고 새로운 플래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자꾸 뒷걸음질 치거나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 자꾸 퇴색해가고 언밸런스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이죠. 자, 제 얘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자, 사회복지관의 이름들이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창기 60년, 70년대에 만들어져 있었던 무슨 복지관, 무슨 관. 자, 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대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별로 맞지가 않죠. 종합사회복지관, 무슨 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명을 따서, 그렇죠? 어느 지역 무슨 복지관. 그런데 복지관이라고 하는 이 컨셉 속에서는 6.25 이후 60년, 70년대의 복지관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주로 구호 사업을 많이 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배급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케어하고 소위 뭐 영국과 미국의 뭐 인보관이나 뭐 이런 헐하우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복지 역사에 나오는 인보관은 사회복지관의 효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복지관이 있다가 지금 70년, 80년 넘어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90년 넘어오면서부터 새롭게 양쪽도 바뀌고 퀄리티도 바뀌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문화적인 컨셉으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컨텐츠의 내용이 막 바뀌는데 이 폼은 어때요?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그냥 폼인 거예요. 이 폼이 만약에 복지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미닝은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용이 바뀌면 폼도 바뀌고 폼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식으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뭔가 인터액션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지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생각할 때 어때요? 아, 복지관 좀 가난하고 어렵고 경제적인 약자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복지관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좀 열악하고 퀄리티가 떨어진 곳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꼭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려운 자들만 위한 거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소위 낙인이라 그러죠. 낙인 이론. 아,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려운 자들만 다니는 자구나. 이렇게 소위 복지관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많은 예산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들만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산층들과 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프로그램이 어느 한 특정한 계층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복지관이라는 말은 좀 쓰지 말자는 것이죠. 시대에 맞는 좀 글로벌한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좀 좋은 이름을 많이 따서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500여 개에 되는 모든 복지관들에게 다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픽스시켜 놔다 보니까 농어촌에 있는 복지관과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복지관과는 어때요? 똑같은 프레임이라도 컨텐츠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용하는 그 문화적인, 그들이 이용하는 어떤 삶의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농어촌은 농어촌에 맞도록, 그렇죠? 또 도시는 도시에 맞도록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계층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이 더 멋진 복지 경영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좀 변해야 된다. 사회복지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회복지를 담보하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오염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죠. 도시에는 도시에 맞도록, 농촌이면 농촌에 맞도록, 어촌이면 어촌에 맞도록, 중산층이면 중산층에 맞도록 이 지역의 바운더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복지관은 어때요? 그들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들에 맞는 이름을 만들고 그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자는 것이죠. 너무 획일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복지가 다양화해야 되고 지역과 함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커뮤니티 센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이 로컬이라고 하는 거죠. 로컬 센터라는 건 어떤 지역에 있다. 어떤 그냥 A라면 A 지역의 바운드를 이야기하면서 A 지역에 있는 복지관. 이게 이제 나름대로 로컬인데 우리가 복지관은 영어로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죠. 뭐를 쓰죠? 반드시 영어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써요. 커뮤니티 센터. 자, 커뮤니티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센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관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는 어때요? 상당히 사회복지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본래적인 성격을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지의 큰 고민이고 하나의 우리가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한다면 복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경영이 뭘까요? 경영은 효율성입니다. 또 한 단어는 뭘까요? 경영은
효과성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복지관별로 똑같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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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을 똑같이 줄 것이 아니라 경영적인 논리를 보면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10억이 필요해요. 한쪽에서는 7억이 필요해요. 한쪽에서는 3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에 맞도록 10억이 필요한 곳은 10억을 지원해주고 7억이 필요한 데는 7억을 지원해주고 3억이 필요한 데는 3억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좀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사형이 있고 그래서 종류별로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가형도 가형 나름대로의 콘텐츠가 틀리고 내용이 틀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자는 것이죠. 왜 복지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다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픽스 시키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 틀을 좀 벗어내자는 거죠. 그리고 본래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낭비될 수 있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좀 아직도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렇죠? 사회복지학과의 커리큘럼이 어떻습니까? 거의 95%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100% 똑같은 데도 있어요. 똑같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학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커리큘럼에서 똑같은 교과서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판기 커피잔에서 동전을 놓고서 똑같은 커피를 똑같이 내니까 어때? 맛이? 똑같은 커피 맛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똑같은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커피의 퀄리티에 따라서 커피의 색깔에 따라서 커피의 기호에 따라서 다 먹는 기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하게 먹고요. 어떤 사람은 커피만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프림도 넣고 어떤 사람은 설탕만 넣고 어떤 사람은 그 브랜드 가치 여러 가지의 이름에 따라서 커피를 사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마케팅 전략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사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어떨까요? 현장에서는 똑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맞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를 데려오고 싶다. 도시는 도시에 맞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학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그 지역에 맞도록 아니면 특성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나는 노인 쪽을 가서 공부하고 싶다. 노인 쪽을 공부하고 나는 아동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아동을 잘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나는 좀 재활 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재활을 잘하는 학교에 가게 되고 그 학교 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로 좀 농어촌에 대한 커리큘럼을 전공하는 전공과 도시형, 그렇죠? 또는 글로벌한 나는 좀 우리나라가 아니라 좀 세계적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제3세계에 나가가지고 NGO 단체와 함께 나는 제3세계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글로벌한 그들은 나름대로 뭐 외국어를 비롯해가지고 NGO의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하고 해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 전문성을 갖고 프로페셔널하게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각자 원하는 곳에 가서 취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동일해요.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아니 2년제 과정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도 졸업하면 2급을 주고 4년제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졸업하면 2급을 주고 대학원을 나와도 석박사 과정을 해도 2급을 주고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공부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도 2급이고 죄송하지만 마지막 꼴찌로 졸업한 사람도 2급이에요. 차등성이 없고 똑같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자격증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복지의 큰 맹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졸업만 하면 다 주는 자격증. 그리고 1급을 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1급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인력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이중의 낭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얼마든지 1급에 관련된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고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대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과정을 획일화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냐는 것이죠.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고 빨리 더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는 이제 변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뒤처지게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복지의 패러다임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정신을 차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뒤쫓아서 그들보다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복지도 정치를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도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도 사회 문제와 이 컬처라고 하는 문화적인 배경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는 경영학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휴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관과 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매니지먼트를 배워야 돼요. 매니지먼트.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와 함께 이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 그러한 복지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 생각하는 의미로 함께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니지먼트를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매니지먼트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자,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까요? 매니지먼트 앞에 저는 매니지먼트 앞에 이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렇죠. 셀프 매니지먼트. 자, 셀프 매니지먼트가 좀 되어야만이 복지 경영에 우리는 스타트 포인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리, 자기의 시간 관리와 자기의 어떤 지적인 관리,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매니지먼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휴먼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관리를 못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저런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더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회복지는 우리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하다가 좀 그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는 스터디라고 하는 이 과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학부 4년, 전문대 2년을 마치면 그게 뭐 사회복지 다 한 것이냐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제 스타트 포인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를 시작해야 될 그 걸음마 과정에 있는데 이 걸음마 과정을 딛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보다 나은 사회복지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아가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가 되려면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자격증도 따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자, 우리 청소년을 관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청소년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뭐 말 하나 마나 그들은 무조건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럼 청소년들의 심리, 청소년들의 어떤 기능, 청소년들의 역할, 청소년들에 대한 걸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용어며 그들의 정신 상태며 그들의 현 시츄에이션을 다 알고 종합적으로 안 다음에 그리고 청소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접근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전공은 사회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는 세부적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여성이면 여성, 다문화면 다문화,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적 기업,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역량을 만들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더 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휴먼 서비스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그 학문적인 세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조금씩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의 로우 메토리얼, 우리의 원료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작업하고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근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부를 등한히 여기고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과연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내용과 인간의 콘텐츠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인간을 연구해야 될까요? 고전적이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을 걸쳐내는 게 아니라 here and now의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자 리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리더 하면은 뭐 역사적으로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또 어떤 역사적인 과학자든 그러한 사람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리더로 등장하고 그들을 발표했어요. 근데 요즘의 학생들에게 리더를 연구해 와라. 그러면 here and now에 아주 지금에 뜨는 사람들 20대 심지어는 10대의 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이 볼 때는 리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볼 때는 과거에 뭐 이순신이든 유관순이든 뭐 그들의 리더가 아니라 그들과 나와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이든 어떤 스타가 되는 사람들, 가수든 어떤 체육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의 리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에 대한 욕구를 연구해야 돼요. 마치 경영학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거의 뭐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연구하고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소비의 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고 어떤 색깔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기후를 좋아할 것이고 많은 연구를 해요.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커피를 판매하는 게 아니죠. 커피를 또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기호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어떤 것이 더 팔렸고 어떤 것을 더 맛있게 먹었고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다 연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사회복지는 그럴 만한 예산도 없고 돈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 판매를 위해서도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도 조그마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힘들게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들이 관리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리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얼마만큼 정말 진지하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다음을 준비했는지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60년, 70년, 80년, 90년 긴 50년이 넘는 긴 사회복지 역사 60년이 가까운 긴 역사 그 긴 역사를 사회복지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평가의 방법과 분석과 과학적인 방법을 데이터를 사용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현장에 얼마큼 적용됐느냐 이 부분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계와 이 복지의 현장이 잘 링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또 학계에서 연구했던 많은 그러한 자료와 데이터들이 현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전달 과정의 파이프라인들이 우리는 많이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지와 경영을 통해서 과학적인 관리법을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과학적인 선택 그리고 교육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는 접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의 눈을 교육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예술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입장에서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경제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열어놓고 사회복지를 새롭게 조명해 나가는 그러할 때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복지의 발전과 새로운 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